안녕하십니까. 북포럼 402회 인터넷 쇼핑몰 헤이즈 플러스 홍보하라. 오늘 김종관 처자님 또 티쿤 글로벌의 대표이시랍니다. 지금부터 1시간, 한 10분 정도 하겠는데요. 1부는 김종관 대표님의 특강이 있으시고요. 40분간. 그 다음에 패널 토크 30분 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Q&A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요, 지금 접속하시는 거기 댓글창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Q&A 시간에 쓰지 마시고요. 그때그때마다 궁금해서 그때그때 써주세요. 그럼 제가 나중에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이제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티쿤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와. 네, 제가 가장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국 경제도 되게 어렵잖아요. 한국 경제도 어려운데 개인에게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돈을 버는 거잖아요. 또 돈 버는 거 자체가 무척 중요한데 옛날부터 돈 버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역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출 수입을 잘 하면 실제로 가격 차가 있기 때문에 돈 버는 게 무척 쉽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산 증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1990년대 제 나이가 40살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정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원래 돈 못 벌잖아요. 정치가 저하고 하도 안 맞아가지고 정치를 그만두고 이제 경제 활동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처음 시작하니까 돈도 없고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장사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장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국내에서든 할 수 있는 게 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경쟁력 있는 아이템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래서 시작한 게 일본으로 물건을 직판해보자 하는 구상을 했죠. 그래서 2004년도에 한국의 택배 박스를 일본에 팔았어요. 근데 택배 박스라는 물건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뭐 주문했을 때 물건 포장해서 보내는 게 택배 박스예요. 그 택배 박스를 한국에서 생산해서 컨테이너로 실어서 일본에 갖다 놓고 물건을 팔았어요.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원래 택배 박스 발상지예요. 오사카에서 이 택배 박스가 처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사카 주변에만 택배 박스 판매 회사가 3,000개가 있다고 할 정도로 택배 박스가 발전한 곳이에요. 근데 오사카에 근거지를 두고 택배 박스를 팔았는데 2004년부터 팔아서 2014년도에 택배 박스만 100억 원어치 팔았어요. 일본에. 그리고 그건 이제 제가 2004년에 시작해서 3년 동안 하고 그때 동업을 했었거든요. 동업자한테 넘겨주고 저는 택배 박스는 그 친구가 맡아서 운영을 해서 2014년에 100억을 팔았고 저는 2007년도에 그 친구하고 헤어졌어요.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 노선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인쇄물을 하고 싶다. 그래서 헤어지자. 그래서 헤어져서 인쇄물을 했는데 작년에 명함, 스티커, 현수막 같은 걸 팔아서 일본에 128억 팔았어요. 근데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택배 박스를 구경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받아는 봤지만 내가 뭐 택배 박스 만드는 공장 주변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인쇄물을 일본에 128억 팔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명함을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인쇄물 취급하는 공장에 있어 본 적도 없고 기획사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명함을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히는 몰라요. 자본도 없었고 뭐 그렇게 기술도 없었고 또 제가 지금도 일본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막 128억씩 팔고 그러면 뭐 일본어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잘 못해요. 그렇게 명함, 인쇄물 이런 거를 100억, 128억
팔았는데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뭐냐면 일본에 있는 그 물건보다 한국에서 만들어서 파는 한국 택배 박스와 한국 인쇄물이 더 싸고 더 좋았어요. 명함을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명함 100매에 2,500엔에 팔았어요. 근데 우리는 500매에 980엔에 팔았어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받으면 우리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광고 대충 해도 계속 팔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무역이라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깨우쳤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역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자꾸 전도사처럼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팔아봤잖아요. 팔아본 경험을 살려서 다른 분들도 팔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말하자면 저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뚫어놨어요. 그래서 그 고속도로를 따라서 우리도 물건을 사이트 5개를 운영합니다. 이제 인쇄물, 실사출력물, 현수막이라고 하는 실사출력물, 그다음에 부직포백이라고 하는 이제 명절 때 우리가 이제 물건 담아주는 헝겊 비슷한 가방 있잖아요. 부직포백. 그다음에 우리가 밤에 다니다 보면은 동태찌개 이렇게 에어간판 있잖아요. 반짝반짝하는 에어간판, 허수아비 이런 거, 이거 파는 거. 그다음에 일본 전통의 이제 배너, 노보리라고 부르는 노보리 사이트에서 5개 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5개 사이트를 일본에 내보냈고, 또 다른 회사 사이트 25개를 지금 일본에 내보냈어요. 그 사이트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특별한 물건이 아니에요. 단추 파는 분들 계시고요. 여성 의류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볼펜 파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반도체 이런 거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물건을 일본에 팔고 있는데 그분들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술이 있고 반도체 생산하는 분들하고 저하고 만날 일은 없잖아요. 근데 특별한 이제 기술을 갖고 있지 않고, 그렇지만 장사를 해야 되고,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충분히 모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하거나 무역을 하면 확실히 그 국경을 사이에 두고는 이 나라가 경쟁력이 있거나 이 나라가 경쟁력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무지 크잖아요. 국내에선 절대 안 돼요. 국내에서는 명함 100매 무조건 3,800원이에요. 도매값으로는. 한 집에서 3,600원 내리면은 그 옆집 그 다음날 내려요. 근데 일본하고 한국이라는 국경을 사이에 두고는 우리가 1,280엔에 팔던 걸 980엔에 낮춘다고 해서 금방 따라오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에서 생산하고 그 사람들은 일본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 조건이 다르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무역업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데, 이 무역업이 이제는 인터넷을 수단으로 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직구고, 그죠? 역직구 이런 것 아닙니까? 가장 전형적인 건 이베이 아닙니까? 이미 이베이가 여기 뒤에도 잠깐 나오지만 아마존이 13개국에 진출했어요. 이것도 일종의 무역이잖아요. 그죠? 이베이가 29개국에 진출했고요. 일본 라쿠텐이 10개국에 이미 진출했습니다. 라자다 그룹은 독일 그룹이에요. 이 라자다 그룹은 이미 이베이와 아마존, 라쿠텐 등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하고 있는 시장 대신에 동남아로 진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아 6개국에서는 넘버원 회사입니다. 독일계 회사. 그 다음에 큐텐은 한국계 회사예요. 한국계 회사가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렇게 5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있고요. 이미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가
시작되고 있고 저는 이 추세가 강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한국에 있는 오픈마켓은 다 미국한테 장악당한 거잖아요. G마켓과 옥션은 이베이 소유예요. 자, 최근에 손정의 회장이 1조를 투자한 쿠팡도 주주는 전부 미국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한국계 회사는 11번가 하나 남은 것 같아요. 그거조차도 뭐 별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사실은 거대한 해외 자본에 의해서, 글로벌 자본에 의해서 잠식당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해요. 뭐냐면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부침이 극심하면서 계속 발전은 하겠지만 가장 저변에는 누가 전자상거래 시장을 장악하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이미 무역업에서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각자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큰 거대한 자본이 전 세계 영토 분할에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기업이 살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활용하면은 정말 좋은 방법이니까 지금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 해외 수출 방식은 이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분류를 한 건데요. 재작년에 고우성 PD께서 이쪽에 불러주셔서 그때부터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정리 방식을 지금은 미디어가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전에는 해외 직판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재작년 가을까지는. 근데 이거 제가 만든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직구와 역직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 가서 사는 걸 직구라 그랬고 미국 사람이 한국 와서 사는 걸 역직구라고 불렀어요. 물론 뭐 약간 틀리긴 해요. 뭐냐면 한국 물건을 미국에 팔았는데 한국 물건을 미국에서 사는 걸 역직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온라인 해외 수출 방식은 이 세 가지로 분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나머지 거는 뭐 다른 기회로 또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거에 좀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해외 쇼핑몰 입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베이나 아마존이나 중국의 티몰 같은데 입점을 해서 물건을 파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건 역직구 방식입니다. 역직구 방식은 한국에 있는 쇼핑몰을 영어판으로 만들고 한국에 있는 쇼핑몰을 일본어판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미국 고객이 오게 하고 일본 고객이 오게 하는 거예요.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역직구는 한국에 있는 할인마트에 외국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는 거를 역직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해외 쇼핑몰 입점은 금방 이해가 됐고요. 역직구는 한국에 있는 할인마트에 외국 사람이 오는 것처럼 한국에 있는 쇼핑몰에 외국 사람이 와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있는 해외 직판은 이마트를 중국에 열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코스트코를 한국에 열었잖아요. 그럼 코스트코를 한국 사람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나라에 아예 사이트를 그 나라 다른 사이트하고 전혀 구분되지 않게 오픈하는 게 독립몰식 해외 직판이라는 방식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방식을 간단하게 비교하면은 해외 쇼핑몰 입점 방식으로는 꾸준하게 멀리 장사할 수는 없어요. 왜냐? 해외 쇼핑몰 입점을 비유해서 얘기하면은 옥션에 들어가서 우리가 물건을 파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옥션에서 물건 사시잖아요. 옥션에서 물건을 샀는데 옥션에서 물건을 산 건 기억하지만 옥션 안에 어느 판매자한테 물건 산 건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한계라는 거죠. 장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인터넷
전자상거래 하시게 되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장사를 잘하는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일단은 손님을 많이 모으면 돼요. 그렇죠? 손님을 많이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모은 손님이 물건을 사게 하면 돼요. 물건을 사게 하고 세 번째는 한 번 산 손님이 단골이 되게 하면은 승부가 나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식당 아주머니예요. 식당 사람들은 단골 손님 확보하는데 가장 심혈을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단골 손님이 만들어주는 매출이 80%란 말이에요. 그걸 단골 손님이 80%를 팔아주고 20% 뜨내기 손님이 왔다가 그중에 먹은 사람이 또 단골이 되는 게 장사잖아요. 근데 아마존에 들어가서는 단골 손님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물건을 산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아마존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거나 이베이에 물건을 파는 사람은 광고를 못해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옥션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청바지를 파는 사람이 따로 검색어 광고하는 거 본 적이 없으시죠? 왜 검색어 광고 못할까요? 검색어 광고를 했다고 쳐요. 근데 들어와서 그 손님이 자기 가게만 머무르지 않고 구매 많은 순, 평가 좋은 순, 후기 많은 순, 가격 낮은 순으로 검색을 해서 딴 데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의 모든 검색어 광고는 옥션이나 G마켓이 하지 개별 판매자가 하질 못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단골 손님도 확보하지 못하고 독자 마케팅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장사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해외 쇼핑몰 입점을 전혀 추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문에 보면은 해외 쇼핑몰 입점 방식으로 뭐 매출을 많이 올렸다 그러는데 저는 정말 관심이 많아요. 정말 저게 되는 걸까? 전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어떤 기사도 매출액이 공개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많이 팔렸대요. 심하게는 작년에 비해서 1000%가 팔렸대요. 저도 1000% 팔아봤어요. 첫 달에 300만 원 팔고, 30만 원 팔고, 그 다음 달에 뭐 300만 원 팔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프로테이지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말고 1년치를 모아서 이런 실적이 나온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추천 못 합니다. 근데 이것도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그때 가서 평가해도 되고요. 역직구 방식은 한국 쇼핑몰에 와서 물건을 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한국 쇼핑몰에 와서 물건을 사라고 하는 건데 한국보다 그래도 프랑스가 좀 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프랑스 사이트 가서 물건 안 사시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프랑스 사람이 뭐 그렇게 한국에 있는 작은 쇼핑몰에 와서 물건을 사겠냐는 거예요. 와봤자 G마켓이나 큰데 오지.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한테는 역직구는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입니다. 다른 나라 뭐 미국에다가 광고 하시겠어요? 광고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독립몰식 해외 직판 방식인데요. 독립몰식 해외 직판은 그 나라 사이트하고 전혀 구분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쇄물을 판매하고 있어요. 일본에. 근데 오사카 한국영사관이 저희 고객이에요. 한국영사관에서 3년 동안 거래를 하면서도 제가 운영하는 에드프린트라는 회사가 한국계 회사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우연히 서로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에드프린트라는 회사가 한국계 회사였는지 진짜 몰랐다 그래요. 그래서 결제든 배송이든 모든 게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본 사이트가 완벽하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제가 직접 5개 사이트를 일본에 진출시켰고 25개의 다른 회사 사이트를 일본에 진출시킨 거죠. 그래서 저는 해외 쇼핑몰 입점이나 역직구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몰식 해외 직판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독립몰식 해외 직판을 잘 설명드리면 다른 거는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독립몰식 해외 직판은 성공 사례가 이미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회사는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몰식 해외 직판은 티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여기 담보르넷이라고 사이트니까 나중에 들어가 보세요. 일본어로 된 사이트고 이 사이트를 가지고 이종호라는 분이 택배 박스 100억을 팔았다는 거예요. 1억, 2억이 아니라 100억을 팔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하고 이제 경쟁사죠. 이제 일본이란 땅을 놓고 한국 인쇄업자들이 같이 경쟁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분은 저보다 2년 먼저 갖고 21억 팔았어요. 2014년에. 이분은 한국 여성 의류를 중국에 팔아서 1,100억 팔았어요. 자, 이거는 에이컨 메이트라고 치면은 기사 검색에서 이 기사가 다 나와요. 검증할 수 있는 기사들이에요. 이거는 한국 동대문 옷을 조금 전에 에이컨 메이트 강철용 사장은 중국에다가 1,100억 팔았다 그랬는데 똑같은 옷을 일본에다가 95억에 넣지 팔았어요. 중국에 팔 때는 중저가 시장을 공략했고요. 상위 시장을 공략했고 일본에 팔 때는 중저가 시장을 공략한 거죠. 그래서 한국 패션 용품이 꼭 중국에 먹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에도 먹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국경을 사이에 두고는 한국만이 가지는 강점이 분명히 있고 그걸 잘 활용하면 이런 매출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본 넷 경제신문이라고 해서 일본 경제신문 인터넷판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본 인터넷 쇼핑 매출의 57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일본에서는 디홀릭이라고 부르는데 젊은 여성들 2명 중에 1명이 디홀릭 브랜드를 다 알아요. 근데 연간 100억 정도 광고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를 흉내내서 한국 인쇄업체가 일본에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일본 시장을 놓고 이제 여기서 안 싸우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이미 제가 하고 있는 티쿤을 이용하지 않고도 스스로 알아서 자기 혼자 힘으로 이렇게 일본에 진출하고 중국에 진출해서 다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거고 이 사이트들의 특징은 전부 다 철저히 현지화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옷 파는 분들도 중국에서 고객 응대하고 중국에 결제를 하게 하고 중국 이용자들이 전혀 불편하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런 면에서 해외로 판매할 때는 이런 식으로 독립몰식 해외 직판을 하는 게 대단히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지금 지난달 거예요. 지금 2015년 16년도 통계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저하고 아무 상관없이 스스로 일본이나 중국에 해외 직판을 했던 분들이고 여기 적혀 있는 분들은 제가 일본으로 가는 길을 닦아놨다 그랬잖아요. 그 길을 이용해서 저와 같이 일본 고객에게 물건을 파는 분들이에요.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이 아이템입니다. 아이템 한번 볼게요. 인쇄물, 실사출력물, 현수막이에요. 부직포백, 책자, 택배박스, 공기간판, 플라스틱 카드. 플라스틱 카드라는 거는 사원증, 마트에 가면 회원증 이런 게 플라스틱 카드입니다. 자, 여성 의류, 포켓폴더, 전표, 단체 모자, 종이컵, 자석 스티커, 의류 라벨, 수건, 비닐봉투, 단추, 볼펜, 캐리커처. 특별하지 않은 상품이라는 거죠. 저는 반도체에 100억 파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건 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단추를 설마 일본에 팔 거라고 생각 못 했다는 거죠. 택배 박스 파는 것처럼 이미 팔았고, 이거는 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가격 격차를 적절히 활용하면 해외로 충분히 팔 수 있다. 이거를 입증할 수 있고, 2015년만 하더라도 2014년에는 5개 사이트밖에 없었는데 2015년에 늘어났고, 이 금액은 거의 한 30%에서 50%씩 해마다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요거 이제 1월 달까지 기록이니까 좀 작게 보일 수는 있는데, 이런 이제 사이트들, 독립 도메인을 갖고 움직이는 거죠. 요 개념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독립몰식 해외 직판이란 건 어떤 거냐? 첫 번째는 그 나라 사이트하고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결제든 배송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구분되지 않게 운영되는 거고, 아예 쇼핑몰은 서버가 한국에 있냐 중국에 있냐는 것 갖고는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쇼핑몰을 한국 정부에 등록했냐 일본 정부에 등록했냐만 가지고 국적을 구분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해외 직판하는 모든 사이트는 그 나라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30개 사이트는 전부 일본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등록한다는 개념은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일본에 등록했다 그러지만, 그 30개 사이트의 표면적 회사는 제 회사예요. 에드프린트. 일본에는 에드프린트 이름으로 10개 회사가 같이 팔아요. 그러니까 10개 회사는 그냥 에드프린트 그룹 회사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고객들이 봤을 때는 전혀 반품이나 환불 이런 걱정 안 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원어민자가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했고, 원어민자가 한국에서 고객 응대를 하게 했어요. 이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도 작은 성공이라면 작은 성공을 거뒀고, 나머지 25개 업체도 나름대로 성공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원어민자였다고 생각해요.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회사들은 일본에 있는 인터넷 폰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전부 나눠드려요. 그리고 일본 원어민자를 채용해서 일본 원어민자가 전화를 받게 해요. 그러면 일본 고객이 전화를 해도 한국에서 일본인이 지금 받는단 말이에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잖아요. 저는 장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역직구나 다른 거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반품할 때 항공으로 물건을 보내라고 해요. 그다음에 주소도 한국에 있는 부천, 부산 이렇게 표기가 된단 말이에요. 역직구 사이트에서는. 여러분께서는 만약에 물건 사실 때 한국의 주소지가 돼 있는 건 익숙하지만, 여러분도 인도네시아가 주소면 못 사잖아요, 당장. 반품 되나요? 환불이 잘 될까 걱정한단 말이에요. 이제 철저히 현지화한다는 것은 손님들이 그 나라에서 물건을 사는 거하고 아예 구분이 안 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로지 선택하는 기준은 싸고 좋으냐 이것만 갖고 결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다 되더라는 거고요. 그래서 모두 현지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물건 보낼 때도 EMS나 페덱스, DHL 이런 거 쓰지 않아요. 일본에 있는 저 경우는 일본에 있는 2위 택배 회사인 사가와 전표가 붙어 있는 물건을 고객이 받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있는 사가와하고 계약을 해서 사가와 전표를 미리 다 받아요. 그래서 그 물건에다가 사과와 전표를 붙여서 한꺼번에 몰아서 보내는 거죠. 그럼 고객이 받을 때는 지금 전화했더니 일본인이 받았지, 결제할 때도 일본 결제 수단으로 다 결제했지, 물건 받았더니 전부 다 사과와 전표 붙어 있지, 반품한다 그랬더니 오사카로 보내라 그러지, 좀 구분을 못 하는 거죠.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지금도 못 해요. 지금은 더 못 해요. 그전에는
그나마 알 수 있었던 게 설하고 그다음에 8월 한가위 때 물건을 못 보낸다거나 이럴 때 조금 뭐 이상하다고 느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거래량이 많아지니까 한국 제조사가 설에도 다 만들어줘요. 아예 구분이 안 돼, 이제는. 그런 건 배려라고 생각해요. 고객에게 한국에서는 정말 입에 있는 것도 다 꺼내주는 것처럼 정성껏 다 하는데 왜 해외에 판매할 때만 되면 물건 EMS로 보내세요? 카드 결제만 하세요. 이렇게 하냐는 거죠. 철저히 현지화하면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법인으로 반품하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거는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 게 배송료가 비싸지 않겠냐 이런 질문 하세요. 근데 요즘은요, 여러분이 중국 여행 갈 때 상품 보면 3박 5일에 특급 호텔인데도 39만 원짜리 무지 많잖아요. 비행기 값이 안 드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사무실에서 출발해서 일본 손님 손에 도착할 때까지 그 사이에 비행기로 물건을 날라야 되고요. 일본 안에서는 택배 회사가 육상으로 날라야 되잖아요. 비행기 값하고 일본 육상 경비를 운송비를 다 합쳐서 킬로그램당 600엔만 지불해요. 그럼 킬로그램당 600엔이니까 명함 하나는 보통 430g밖에 안 돼요. 430g 보내면 480엔만 지불해요. 근데 480엔은 지불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국에서 물건을 팔 때 혹은 살 때 물건값 35,000원에다가 송료 2,500엔, 2,500엔 이렇게 지불하시잖아요. 일본에서는 2,500이 아니라 물건값 플러스 송료 500엔이에요. 기본. 그럼 우리는 500엔 받고 20엔 남겨서 물건 보내는 거예요. 송료는 제로시 됩니다. 이런 환경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외 직판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팔던 한국에서 중국으로 파는 게 훨씬 더 성립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되었다고 저는 입증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입증했기 때문에 하셨으면 좋겠다고 권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뭐 더 자세한 얘기들은 일단 또 이렇게 대담 시간이나 또 다른 기회 통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계신 분들 이제부터 저희가 이제 패널 토크 30분간 한 다음에 그다음에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널 토크는요. 저희가 이제 청하객들이 또 MC를 보는 거니까요. 오늘 두 분의 MC분들 그 각자 자기소개 좀 하겠습니까? 네. 마이크 테스트 할겸. 네. 먼저. 먼저 하시죠. 네네. 네. 중국을 사랑해서 유학까지 갔다 온 김종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늘 보는 청년, 꿈꾸는 청년 이경섭입니다. 네. 자, 저는 이제 그 IT 지식 서비스 쪽에 벌써 14년 차 된 여기가 이제 제 회사입니다. 제 회사에 여기가 IT 방송을 하는 저희가 공간이고요. 그런 사업까지만 또 이렇게 또 지식을 공유하고 하는 것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이것은 이제 그냥 사업과 상관없이 즐기면서 하고 있는 고우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토크 들어가도록 할까요? 네. 자, 먼저 그 대표님. 예. 그때 2년 전에 네. 놀랬던 게 아까 저는 이제 그때 2년 전에 나왔을 때마다 저게 그 플랫폼이 있다고 그랬지만 네. 실제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네. 일본에 그 수출한 데가 많지 않았거든요. 거의 그렇죠. 없었잖아요. 네. 이제 하겠다 하는 거지 네. 실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것이 네. 2년 만에 25개 회사가 이루어진 거 보고 놀랐습니다. 네. 근데 그렇더라도 지금 제가 또 보니까 아까 또 따라하는 데도 있고 네. 그래서 대표님 현재 고민이 꽤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데는 자기 물건을 자기가 파는 회사고 저는 이제 제 물건도 팔지만 다른 분들도 팔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민이라기보다 이제 기다리는 중이죠. 뭐냐면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티쿤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 직판을 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올라가는 건지 확인이 된 거예요. 네네.
근데 확인이 되었지만 그 확인 정도가 굉장히 얕은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길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이거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확신이 생겼지만 입증하기에는 아직은 이제 성과가 조금 미약해서 네. 그게 안타까운 상황. 대표님 그러면은 거기 이어서 만약에 티쿤 글로벌을 통해서 해외 직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이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대표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은 해보니까 이런 자질 있는 회사라든지 사람이 잘하더라 그런 거 어떤 특징. 그 뭐 이 가장 중요한 건 열정 같아요. 열정. 그러니까 한국에서 누가 장사 잘할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아이템이 가장 중요하죠. 아이템이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자기만 경쟁력 갖고 있는 아이템을 발견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른 나라로 가면은 아이템 면에서는 풍부한 것 같아요. 제가 명함 갖고 팔았고 현수막 갖고 팔았고 부직포백 갖고 팔았잖아요. 찌라시는 안 팔았습니까? 찌라시도 팔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이템은 다 돼요. 그런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하지 못하느냐 하는 거는 똑같은 커피 전문점인데 어느 사람은 성공하고 어느 사람은 실패하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하는 것, 집중해서 팔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런 걸 일을 하려면 인재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티쿤의 인재상은 왜 또 취업하려고? 여기서 이제 원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오케이. 보고 네, 저는 이미 취업해서 알았어. 잘 살고 저 변명하지 말고. 변명 안 해도 돼요. 변명 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이런 질문에서도 나오는 전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해외 직판을 하는 거하고 한국에서 물건 파는 거에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구하는 인재나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구하는 인재나 우리가 구하는 인재나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경영자의 철학 문제가 걸려 있을 뿐이고 그냥 뭐 훌륭한 인재 아니겠어요? 훌륭한 인재. 대표님의 철학을 듣고 아, 싶어서 저요? 네, 인재 철학. 이 철학. 대표님이 인재를 뽑을 때 저는 가장 이제 두 중요한 가지를 늘 봤던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인격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성장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뭐 인자하신 어머니와 엄하신 아버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자기 소개서에? 저는 솔직히 그거 나오면 저는 싫더라고요. 진보해가지고 인자하신 어머니 너무 진보해가지고 잘 안 보는데 대표님 그걸 잘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제가 보는 요령은 있었어요. 요령은 이제 참 이런 걸 여기서 왜 이런 왜냐면 여기 여기 진짜들이 많이 구독자들도 많이 있고 이게 직관하는 건데 아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러세요. 관심이 이거 많은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직원 몇 명이에요? 지금 몇 명이에요? 저는 이제 지금 한국에 83명, 와, 중국에 11명, 와, 일본에 9명 이렇게 했는데 100명이 100명이 넘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 티쿤 글로벌 최대 강점은 사람이에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티쿤 글로벌 구성원들 정말 좋거든요. 저는 그거는 자부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좋냐고요. 인격이라면 뭐 어떻게 그래서 인격으로- 어떻게 네. 저는 뽑냐면 네. 일단은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을 꼭 뽑았어요. 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떠올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형용사가 뭐냐? 야. 아버지하고 여행을 갔었던 장소 중에 기억나는 데가 어디냐?
그런 저는 거를 떨어졌겠다. 물으면, 예, 저부터 떨어지죠. 이게 이런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아버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런 경우 굉장히 전 힘들거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아버지는 제가 하는 일 뭐든지 지원해 줬어요. 전 거의 뽑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여행 간 기억이 많은 사람들을 뽑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하기 싫어하는 거는 이런 가정 출신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세상에. 않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저는 뽑는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걸 극복해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존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다른 분들이 왔을 보면 굉장히 밝다 그러거든요. 이제 맑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인격을 제 나름대로 인격을 구분하는 기준을 갖고 있고, 네네. 또 하나는 지식을 체크해요. 근데 지식을 어떻게 체크하냐인데 참 이런 이거 제 방식은 저는 질문하게 해요. 저는 질문하지 상대방이 않아요. 먼저 예. 상대방이 질문을 그래서 티쿤 글로벌이잖아요. 저희 회사가. 네. 티쿤 글로벌에 대해서 궁금한 게 뭡니까? 하면은 질문해요. 또 궁금한 게 뭐가 있어요? 또 질문해요. 6번 넘어가는 사람은 채용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티쿤 글로 준비를 안 해왔어도 티쿤 글로벌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걸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은요, 지식이 있는 사람만 버텨내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원자라고 뭐예요 하고 질문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지식의 크기만큼 질문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면접법인데요. 진짜 그래서- 써먹어 봐야겠다. 저는 10번을 질문하는. 그래서 이제 10번, 저희 10번 좀 힘들지 않을까요? 간부들이 근데 있어요. 준비를 해온 분들이 있어요. 질문을. 그리고 갑자기 했는데도 자기 전공을 가지고 질문을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분들은 사장님 꿈은 뭐세요?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다른 거잖아요. 4대 보험 되나요? 그다음에 면허를 찾아나요? 잔원 맞나요? 그리고 그런 거 질문하면은 여기는 노동법은 다 지켜요. 근데 사장님은 철학이 뭐세요? 이걸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런 질문은 차원이 다른 질문이거든요, 이미. 그래서 또 질문할 거 있어요. 궁금한 건 없으세요? 해서 한 6번 넘어가면은 그 사람이 그 6번을 버텨낸 사람은 이미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뽑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해외 직원을 채용할 때는 직접 면접을 보셨나요? 그런 식으로 못했죠. 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견한 사람들이 그런 훈련이 잘 돼 있었고 그렇게 뽑으라는 지침을 주죠. 네. 그래서 가장 특히 좀 이런 제가 이 표현을 쓰기가 너무 힘든데 될 수 있으면 건강한 가정 출신을 뽑아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위험하잖아요. 지금 이 방송 나가면 좀 곤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건강하고 안 한 거 뭐 대충은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건강한 가정이 많지 않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어려운 가정 출신이지만 그걸 이해하고 만나는 거 하고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만난 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면접 볼 때 사람은 첫 번째 볼 때 말고는 물어볼 기회가 없어요.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탈락시키는 사람 말고 뽑은 사람은 거의 1시간 이상 면접 봤던 것 같아요. 1시간 이상 계속 물어보고 뭐 어떻게 살았냐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그런 과정, 그런 1시간 이상 만나는 과정에서 서로 충분히 이해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좀 좋은 분들을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네. 만났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감성적인 거 좀 이게 왜 이런 비즈니스. 질문을 자 오케이. 자 이제 비즈니스 갑시다. 네, 자, 비즈니스로. 이게 보니까 제가 책에 보니까 이게 하우엔이라고 그 작년 6월달에 단추 일본 직판 모자. 모자 직판으로 한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여기 처음에 스타트 됐고 어떤 시기차를 걷고 있고 뭐 요 얘기 좀 해주죠. 하우엔에 대해서. 이분은 네. 장사를 너무 잘하세요. 국내에서
전 시장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뭐 운동회를 하거나 등산 갈 때 단체 모자 쓰잖아요. 네네. 그런 걸 국내에서 파는 분인데 근데 국내에서 이분이 모자로 뭐 팔아요. 아주 유명했습니까? 그건 아니요. 좀 잘 팔아요. 좀 잘 원래 잘 파는 분인데 네. 일본으로 진출하고 싶어서 계속 노력했지만 진출 못 하시다가 제 설명회에 왔다가 이 일본 직판을 하게 된 분인데요. 이분의 특징은 일본 직원하고 일본 직원에게 판매 방법을 아주 잘 가르쳐줘서 성공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자기 노하우를 예, 그러니까 고객들이 덜컥 주문하지 않고 질문을 한다, 전화를 해서 질문을 해요. 근데 이분도 일본어를 못해요. 근데 일본 직원은 한국말을 잘해요. 그럼 전화 딱 오면 일본 직원 딱 앞에 앉혀놓고 자기도 같이 앉아가지고 질문을 적게 해요. 무슨 질문? 한국어로.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해라. 어. 이렇게 해서 몇 개월 하면 이제 일본 직원도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성공한 것 같아요. 이분도 정말 진출에 성공했죠, 이미. 지금 그럼 이분은 지금 뭐 작년 6월 달이니까 지금 6개월 정도, 7개월 전에 했는데 지금 한 매출은 얼마 정도? 1월, 2월은 비수기인데 네네.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어요. 네. 이분은 그래도 뭐 200만 원대까지 갔던 것 같아요. 월 2천만 원. 월. 근데 금방 올라가고 이분은 봄 시즌을 봄하고 아, 가을 시즌에 또 운동회 많이 같은 나올 것도 것 많으니까 같은데. 모자가. 근데 제가 아까 25개 사실 2년 전에 제가 처음 여기 CO2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거의 그러니까 이건 좋겠다고 아이템도 그때 단축 아이템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대표님께 어떤 아이템이 좋을까요? 지금 뭐 직파한다면 어떤 아이템이 좋을까요? 제일 그러니까 좋을 대표에서 그때 단추를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네. 제가 아까 도표 보니까 단추한 데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맞아요. 단추한 데가. 근데 단추는 어땠습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단추는 지금. 단추 제가 이제 덜컥 설명회 때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 CEO께서 진짜 단추를 하는 거예요. 저 말로 했는데 근데 원래 그분이 단추를 했던 사람 아니, 하던 분이 전혀 아니신데? 아니에요. 전혀 단추와 관계 없어요. 단추 관계 없고 LED 파시던 분인데 설명회만 회사가 듣고 문을 그냥 닫았어요. 그래서 아. 근데 이분이 그때는 새벽 설명회를 했어요, 제가. 근데 천안 계시면서 새벽 설명회 때마다 8회에 다 참석하셨어요. 우와. 그러더니 단추하겠다는 거예요. 난 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저를 믿고 했죠. 근데 단추는 한국이 강국이에요. 근데 최대 문제는 너무 싸다는 거예요. 객단가가. 너무 싼 거예요. 단추 하나가. 예. 아. 그 뭐 10개 팔고 뭐 30개 팔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파냐는 거죠. 근데 1차 목표가 50만 원이었어요. 이분은. 50만 원인데 지금은 얼마? 지금 요번 달에 30만 원 가는 것 같아요. 네네. 정말 실망하셨죠. 이렇게 해서 첫 달에 뭐 5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50만 원 만드냐 싶었는데 지금은 희망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 몇 달 됐죠, 그분이 하신 지가? 지금 5월 달에 했으니까 거의 한 8개월. 9개월 그러니까 9개월인데 전혀 단추하고 상관없는 전혀 분이. 전혀 상관없는 전혀 분이. 그러니까 뭔가 그럼 단추를 뭔가 하시는 분이 하셨다면 이분처럼 네. 이분처럼 모자를 했던 사람이 한국에서 모자라니까 좀 잘한 것처럼 그럼 뭐 단추했던 사람이 됐으면 더 잘했겠네요. 훨씬 잘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다행히 일본어를 할 줄 아세요. 아. 그러니까 돈 하나도 없이 혼자서 단추 사진 자기가 다 찍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지금도 일본 고객 응대하고 하면서 아. 30만 원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추 팔아서 30만 원, 8개월 만에 30만 원 갔다 그러면 야, 그거 팔아서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이분이 제가 봤을 때 1년 반이면 거의 한 70만 원 가요. 객단가가 싼 상품은 마진이 좋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0만 원이면 이 사람이 이분이 기초 생계는 해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70만 원 지금 한 700만 원. 700만 예, 원. 근데 이미 800만 30만 원 갔으니까 아, 속도는 마진이 더 좋으니까. 빨라지니까. 네네. 그럼 1년 반 이후에 그 다음에 2년 뒤는 어떤 모습일까? 저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 단추 판매하는 CEO는
거의 해결 다 됐다고 생각해요.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단추처럼 객단가도 싸면서 팔기 힘든 물건은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경쟁자가 없어요. 저는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훌륭한 근데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예. 여기 관객에 이중 어떤 분이 또 나 단추할래 하면 어떡하죠 그분은? 이미 1년이라는 아니, 세월이 있어서 못 그게 이길 것 아니라-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제가 단추는 몰라요. 단추는 모르는데 티쿤 글로벌이 직영 사업으로 명함을 내서 돈을 120억을 팔았대. 근데 한국에서 명함 사이트라고 검색하면 1000개 이상이 나와요. 한국에 있는 거 500개가 넘어가도 일본 시장 다 못 채운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단추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셔도 아, 일본 다 못 채워요. 아. 두 번째는 일본 다 차면 중국 가면 되고요. 영국 가면 된다는 거죠. 한국 물론 세계에서 24번째 정도 크기의 나라지만 우리나라 밖에는 훨씬 더 넓은 시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뭐 한국에서 택배 박스 판매하는 회사가 260개예요. 그 중에 100개 일본 넘어간다고 해서 뭐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죽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넘어가도 저는 다 못 채운다고 봐요. 오히려 그냥 더 시장이 넓어질 뿐인 거죠. 경쟁 뭐 시장이 넓어지진 않겠지만 우리가 워낙 경쟁력이 있잖아요. 워낙 경쟁력이 있는 데서 단추라는 아이템도 수만 가지예요. 내가 취급할 수 있는 단추는 500개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다 가지고 가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단추하시는 분은 거의 1인 기업처럼 지금 하고 계세요. 거의가 아니라 그냥 1인 기업이에요. 그럼 그분은 그러면 자본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니 돈 망했.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LED 하다가 사실 망했고 그래서 정말 힘드셔요. 그리고 지금 사무실도 없어요. 네. 천안에서 매일 천안에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천안에서 이제 주문을 하면 서울 와서 동대문 가서 단추 챙겨 와서 우리 사무실에서 포장해서 보내고 이걸 버틴 거예요. 와. 근데 저는 장담할 수 있는 게 내년 이때 되면 이분은 완전히 손익분기. 그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41대 정도 아, 네. 되셨어요. 중년 창업이네. 자, 그다음에 여기 민스샵. 예. 여기도 여성 그 의류. 작년 10월달에 네. 오픈한 것 같은데 여성 의류. 네. 네. 여기는 어떤 이분은 원래 의류를 했던 분인가요? 어떤 분인가요? 지금 이 사이트는 일본어로 돼 있잖아요. 네. 한국어로 된 사이트의 소유자하고 지금 이 일본어로 된 사이트의 소유자가 달라요. 오. 그래서 이 일본어로 일본어. 된 민스샵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네. 이분하고 교섭을 해서 컨텐츠를 그대로 가져가서 일본어로 판 거예요. 아, 자기 일본을 잘 아는 분이 일본어는 몰라. 이분을 잘 알아. 한국에. 한국 민스샵 민스샵 주의 사장님을 사장하고 교섭을 해서 네. 컨텐츠만 그대로 긁어서 일본어로 번역해서 지금 올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사진 찍는 와. 돈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네. 그냥 홈페이지 구축 비용만 네, 홈페이지만 이게 이런 패션 사이트들은 사진 찍고 이런데 굉장히 많은 엄청나게 공들을 들어가죠. 쓰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그대로 긁어서 일본어로 올려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대단한 거는 야. 3개월 만에 흑자를 냈어요. 우와. 와. 최단 기간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런칭도 이제 빨랐겠네요. 예? 런칭이 그냥 굉장히 빨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기존 사이트에 조금 있었으니까. 배경을 설명한 이분이 원래 처음에 우리하고 일본 직판 계약을 맺을 때는 전자담배를 팔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전자담배가 일본에서 규제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하겠다 그러고 이걸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모르는 분이세요. 전혀. 모르세요. 이분도 그냥 일본어도 몰라요. 일본어는 모르는데 오프라인 무역을 했었기 때문에 일본 직원이 있었어요. 아. 이 회사에.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 무역업을 하시면서 이거를 부대 네. 사업처럼 운영을 하세요. 이런 거를 공개하면은 이 사장님이 저한테 항의 전화할 수 있는데 이분이 정말 절묘하게 하셨어요. 뭐냐면 컨텐츠 다 그냥 자기가 제작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 때는 리스팅 광고를 하거든요. 검색어 광고.
근데 우리는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검색어 광고를 하지 않고 블로그 제휴 마케팅을 한 거예요. 일본 파워블로거. 일본 파워블로그들하고 교섭해서 어.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광고비를 절감한 거예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200만 원이에요. 이분들은. 네. 근데 이미 2개월 전에도 손익분기점을 넘었고 어. 지난달에도 손익분기점 넘었고 이번 달에도 또 손익분기점을 넘었어요. 네. 그래서 꼭 완전히 돈으로만 돈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고 이런 방식도 있고 그렇게.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이분은 그러면 민스샵 원래 오리지널 한국에 있는 민스샵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물건을 받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받아서 물류도 예. 안 갖고 있겠네요, 그러면. 물류도 물건 안 갖고 없어요. 그냥 오로지 민스샵에 오더만 주면 네네. 받아가지고 그렇죠. 일본에서 티쿤에서 배송해주고. 바로 네네. 배송. 저도 명함 똑같은 거죠. 저도 명함 공장이 없으니까 우리도 오더 받아서 받아서 인쇄소 제작 줘서 의뢰하고. 이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네요. 단추도 똑같은 거죠. 뭐 단추도 아. 자기가 단추 해본 적도 야, 없었고. 근데 공장도 아니고 이거를 사서 하는 안 거니까. 민스샵 한국에 민스샵 하시는 분 있잖아요, 오리지널. 그분이 이제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국 하기도 바쁘신데요. 뭐.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약간 좀 배가 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분이 예쁘시니까 배 안 아파할 거예요. 진짜 저분이 사장님이세요. 그러니까 한국 사장님이세요. 이 여기 모델이요? 예, 예. 아, 이 모델 한국 사장님이세요? CEO 때 모셔야겠다. 저거. 예, 저분이 뭐 이런 걸 CEO 톡 이상한데 이분이 어디 얼짱이시래요. 네, 그러니까요. 얼짱이셔서 어. 한국 샵을 잘 운영하시고 네. 그 이제 일본 샵 운영하시는 분 이분하고 교섭해서 판매권만 가진 거죠.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진짜 판매 영역만큼은 곳곳에 규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분 모실까요? 어떨까요? 모실까? 한 사람 모셔 들어봐요. 현상. 다 남자들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사이트가 가장 빠르게 흑자를 전환한 그렇죠. 제일 빨랐죠. 그 한국에서도 패션몰 같은 걸 열어서 1, 2년 안에 흑자 내면 대박입니다. 정말 그렇죠. 쇼핑몰은 그렇죠. 특히나 해보면 온라인 같은 경우는 더 힘들 텐데. 그래서 쇼핑몰을 해보면 특히 이제 일단 궤도에 올라가면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거죠. 야,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이런 이렇게 사이트들이 다 이런 직판을 잘 모르잖아요. 분야별로. 그래서 이분처럼 이미 사이트 있는 데들하고 네, 제휴해가지고 네. 내 일본 시간 내가 할게. 그렇죠. 독점권 달라. 2년간 3년간 해가지고 한다면 원가가 절감되면서 뭐 비용도 절감되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서로 역할 분담이 되고. 네, 한국 사이트 입장에서도 어쨌든 물량이 늘어나면 그렇죠. 생산 단가가 줄어들고 그렇죠. 또 어쨌든 마진을 남겨서 높일 넘겨준 수가 거니까 그렇죠. 손해 날 게 없어요. 네. 근데 저희들하고 하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제가 직접 저희 직영이 5개고 25개 사이트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자기가 제조도 하고 있는 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물건 떼와서 파는 이런 방식입니다. 네. 그 아까 전화를 했을 때 인터넷 전화를 가지고 와서 한다고 했는데 혹시 아까 중국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중국도 인터넷 전화로 가져와서 할 수가 있나요? 중국은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는 한국 물건을 파는 거고요. 중국은 일본으로 팔기 위해서 중국에서 생산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산을 하다가 보면 일본 고객이 중국에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전화는 전부 중국에서 받아요. 일본 인터넷폰을 중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이 해결되고 물류가 이미 해결됐다. 그럼 뒤집어서는 국제 환경을 활용하지 못하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경쟁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행히 이런 식으로 소기업들이 일본이든 중국이든 독립몰식 해외 직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여기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뛰쳐나간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환경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사이트나 플랫폼을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구축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이라든지 티쿤의 방향
목적이랄까? 일단은 이제 뭐 꿈은 뭐 유럽으로 뭐 남미로 가고 싶죠.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뭐냐면 한국 옷을 남미에 팔아서 부자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프라인으로 거래된 거를 온라인으로 바꾼 게 이거기 때문에 그냥 바꾸면 돼요. 근데 문제는 한 나라 시장을 개척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본에서 128억을 팔았는데 128억을 파는데 그 물건을 사준 고객 숫자가 9만 명밖에 안 돼요. 총 9만 명 중에서 네. 실제로 진성 고객은 30%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겨우 2만 명을 손님과 거래해서 128억을 팔았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나라 갈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9만 명을 900만 명 만들면 되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일본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일본에서 지금 향후 티쿤에서 명함 막 그걸로 그만 1,000억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지금 120억 월 120억 연간 120억 했는데 저는 연간 된다고 1,000억을 된다고 보시는 봐요. 거죠?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연간 1,000억은 몇 년 뒤로 보시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속도가 무척 빨라졌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플랫폼도 안정이 되고 또 이제 흑자가 나니까 그동안은 계속 적자가 났었어요. 근데 이 전자상거래업은 적자가 숙명처럼 따라다니거든요. 그 검색 광고를 때문에 그런 겁니까? 고객을 모으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그 유명한 아마존 있잖아요. 아마존이 지금까지도 의미 있는 흑자를 낸 적이 없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윈 그러지만 마윈이 처음 초도 자본금으로 확보했던 게 1조 2천억이었잖아요. 첫 번째 손정희 회장한테 2천억 받고 그렇죠. 3년 뒤에 그 제리 양한테 1조를 받았잖아요. 네. 1조 2천억 받아서 뭐 했겠어요? 손님 모으느라고 다 쓴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흑자를 낸 거고 최근에 쿠팡에 도대체 왜 1조나 투자하는지 이해는 못하겠는데 1조를 투자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전자상거래업의 속성이잖아요. 네. 손님을 모으는. 근데 이제 우리는 중소기업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구상하는 건 연합군단이었어요. 그래서 9만 명을 데리고 누구나 들어가서 같이 파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흑자가 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우리가 9만 명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흑자 나는 게 워낙 많아요. 아, 그래서 저는 그 토대를 넓히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이 모으면 또 이제 돈 가지고 뭐 인도네시아 같이 또 열면 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여력은 없고 일본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좋다는 거죠. 네. 뭐 사이트 내에서 뭐 재구매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이트마다 다른데 뭐 저희 이런 인쇄물 같은 경우는 재구매율이 거의 한 70% 되는 것 같아요. 70% 이상 되고 뭐 단추는 아직은 재구매율이 높지 않아요. 그렇지만 전자상거래업은 반드시 재구매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냥 꾸준하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일본의 어떤 업체도 우리 25개 사이트처럼 저희 포함하면 30개 사이트처럼 싸고 좋은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네. 일본에서는. 우리 게 최고 좋아요. 싸고. 그럼 싸고 좋은데 안 살 방법이 있겠어요. 단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게 힘든 거죠. 지금 그 2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그 갈목하나 성장하셨는데 네. 또 이제 그 동안에 2년 동안에 했던 가장 큰 뭐 시행착오랄까? 아, 내가 정말 이런 실수를 했다. 한번 시행착오 했던 거가 있다면 아니면 거의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아쉬웠던 거라든지 그런 거 없습니까? 아쉬웠던 별로 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잘했고 근데 이제 아쉬운 점 없어요. 아쉬운 점. 2년 동안 이런 게 됐었으면 더 잘 됐을 텐데. 사업을 여기 안 하려다가 됐었다, 그만둔 뭐. 아이템이라든지 아니 뭐 어떤 별로 없는 그런 거 것 같아요. 없었어요? 아주 꾸준하게 성장했고 다만 배불러졌네. 배불러졌네. 배불러진 거라고요. 뭐 이런 게 제일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감사하죠. 저는 그때 1년 반 전에 이런 걸 소개하고 또
고피디님도 소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천천히 늘은 거거든요. 이 30개 만드는데 거의 한 1년 이상이 걸린 거거든요. 네.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1년 동안 겨우 30개 만들었냐. 이런- 아니죠. 굉장히 한 거죠.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예. 근데 책까지 쓰시고. 사람들은 그거를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한국 소기업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자본과 기술과 사람이 있어야지 회사가 성립되잖아요. 예. 근데 아무리 안 한다 그러지만 이거 1년 반 동안 자칫 잘못하면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자본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1억 갖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없죠. 네.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근데 아까 그 LCD 하다 망하신 분은 LED 하다 망하신 분은 1억 같은 것도 돈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느린 그렇지만 거죠. 그러니까 돈 없으면 할 수 있는 거죠. 돈 없어도. 할 수 있는데 굶는 거죠. 정말 저는 어떤 때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돈 있으면 돈 도와드리고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50만 원 갖고 생활하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워낙 없으니까 그걸로 지금 버티시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 과정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 정도 초기 자본금도 확보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깝죠. 네. 질문 좀 해봐요. 너무 가만히 있어. 그 뭐야 현재 그러면 그때 이제 2년 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단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도 많이 변했고 지금 이제 아까 25개 말고 그 지금 이 아이템 괜찮은 것 같다. 뭐 한두 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정말 좋은 아이템은 제가 공개하기 좀 힘든 거거든요. 그럼 차선책으로. 그때 나 기억났어. 그때 김 얘기했잖아요. 김. 그건 잘 안, 그것은 김은 잘 안 돼요? 그거보다 아니 정말 나중에 오프에서 이런 듣는 걸로 하죠, 생각을 우리.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프에서 아니. 듣는 걸로. 아니면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는 대박을 노리지 말고 일단 바둑 둘 때 아생연우살타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내가 먼저 살고 다른 걸 공격해라. 이것처럼 일단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무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맞춤형 와이셔츠 이건 한국이 강하거든요. 네. 확실히 강해요. 네네. 그럼 맞춤 와이셔츠 가지고 어느 세월에 돈 버냐 이렇게 생각하면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확실하게 한국이 강점이 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나가자는 거고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막 떼돈은 아니지만 한국에 제가 만난 분 중에 비옷을 정말 잘 만드는 분이 계셔요. 비옷 작업복. 그러니까 네. 일회용 말고 아, 예를 네. 들어서 뭐 조선소에서 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하는 비옷은 좋아야 돼요. 통풍도 잘 되고. 즐겨야 되고. 네네. 이거를 정말 비옷만큼은 내가 한국 최고다. 전 세계에도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다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은 제조하다가 판매를 못 하세요. 그래서 그분 비옷을 중심으로 한국에 있는 모든 비옷을 모으고 중국에 있는 비옷까지 모으면 무조건 또 되거든요. 네. 우산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한국의 칼라 렌즈 일본에 많이 팔고 있어요. 근데 칼라 렌즈. 칼라 렌즈. 예. 네. 근데 그 칼라 렌즈를 일본 후생성 허가를 받으면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후생성 허가 맡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 일본에 직판하는 방식으로 아주 많이 팔아요. 직판은 뭐냐면 프랑스 화장품을 한국에서 소비자가 구매하면은 간이 통관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칼라 렌즈를 한국에서 일본에다가 소비자한테 직접 하는 방식은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후생성 허가 맞고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 못 팔 물건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100억 이렇게 따지면 못 하죠. 근데 뭐 택배 박스 조금 전에 100억 팔았다 그러지만 그 친구들도 처음에는 정말 고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확실히 천천히 올라가요. 네. 손님을 한 명 한 명 다 내가 직접 모으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올라가지만 해외 직판의 최대 강점은 경쟁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명함 경쟁자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한국에 1000개 이상 되는 명함 판매자 중에서 일본에 넘어간 사람이 10명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가 지극히 없는 상태에서 일본에서는 경쟁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양말만 다 모으셔도 되고요. 동대문에서 그 청계천 나가면 한국 신발만 다 모아도 돼요. 여성화만 다 모아도 되고요. 임산부 옷만 다 모아도 되고 큰 옷만 다 모아도 되고 해서 전문몰식으로 운영하면은 저는 실패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지루하죠. 그걸 하는 게. 근데 그 어떤 비즈니스보다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그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기반을 갖출 국내에서도 다른 걸 하면서 같이 하면은 근데 네, 국내 버틸 힘이 그러니까 저도 있어야 궁금한 게 되니까. 아까 그 1인 기업 하신 분 네. 있잖아요. 그 단추하시는 분이 얼마 그 시간을 하루가 뭐 우리가 12시간 일한다면 그분이 그 지금 단추 때문에 아까 지금 뭐 30만 원, 20만 원을 매일 12시간씩 단추 때문에 다 보내면서 사는 건지 아니면은 뭐 하루에 한 6시간 정도만 일하고 나머지 6시간 다 다른 걸 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다른 아이템을 또 하고 싶어 하셔요. 아니 제가 아니면 다른 아이템 안 하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못 하셔요. 대부분 뭐 대리운전 같은 거 못 뜁니까? 뭐 할 수는 있겠죠. 뭐. 그런 그거 시간이 할 있을 거 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러니까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뭔가. 뭐 CEO 개인의 그런 결심과 의지 네. 문제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좋아하는 지금 자본 1억은 없는데 뭔가 지금 그 좋아하는 아이템을 갖고 좋아하는 아이템을 갖고 좋죠. 좋아하는 걸 갖고 되겠네. 그걸 하면서 버티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거죠. 거칠게 같이. 사셨나 봐요. 그게. 네? 아니 힘들게 사셔서 아니 그게 아니라 투자 쓰리자 다 하시는 아니 1억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좋은 생각 네. 같아요. 그렇지만 그 1인 기업에서 자기가 해외로 진출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전 또 정말 그런 정말 거니까. 훌륭하지. 저는 한 번도 생각 못 해봤어요. 아니, 그렇게 저는- 하려면 체력이 좀 좋아야 될 것 뭐 같아요. 체력이 좋아. 아니, 뭐 먹고 사는 건데 지금. 어떻게 그래도 버텨야 돈이 되니까. 들어오는 건데 할만하죠. 진짜 되겠네요. 그런 사람도 양성하세요. 좀 해가지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야 대표님을 모으시고 그런 사실 사람들 여기서 그런 사람들은 만드시면 그런 사람들을 한 많이 1000명을 모일 것 해가지고요.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방식도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아이템 있는 회사하고 제휴하는 거죠. 네. 초창기에는 그렇죠. 그냥 판매 루트만 조금 개척을 우선은 자기가 마진을 덜 먹고 그다음 판매 주는 거로 해서 지금 아이돌게 사관학교를 만드신 거 있죠. 뭐냐면 이 독립만 사관학교 만들어가지고 그 뭔가 자본 없는 사람들인데 열정 있고 아까 말한 그런 이제 질문을 잘할 수 보면 알죠. 간별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엄격하게 1000명을 모집해요. 100명 모집한 다음에 아까 민스샵 같은 요새 O2O잖아요. 사실 오프라인 원래 융합되는 거거든요. 근데 꼭 모바일 앱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 직판몰 이것도 O2O라 봐요. 아까 민스샵 것도 인터넷이라 좀 국내에서만 했던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이 열정 있는 그런 친구들을 가르쳐가지고 이 친구들이 좋네요. 각자 찾는 거죠. 아이템들을 찾아가지고 한다면 그러면서 뭔가 큰 자본 없이도 할 수 있잖아요. 교장을 고 PD님이 네? 하시면 좀. 뭐 하여튼 나중에 교장을 저도 돈이 좀 돼야 돼. 돈이 돼야 돼 좀. 맨날 돈 하면서 아니, 나 뭐야 진짜 나 훌륭하신 거예요. 맨날 훈련 말만 하고 밥 사준 돈도 한 번도 없고 지금 맨날 카톡만 보내고 맨날 자, 아니, 저 정말 좋은 생각 같아요. 네네. 이걸 딱 네, 기대하겠습니다. 더 큰 자, 성장. 자, 여러분들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죠. 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이크 좀 전달 마이크 좀 있나요? 네. 대표님 단추 얘기 많이 하셨는데 네. 그 단추 사이트도 같이 공개해 주실 수 있어요? 저기 티쿤.com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저분이 단출하시는 분이세요. 단추 제조를 하시는 분이 네. 제조하시는 분입니다. 저기 이 책에 근데 아까 그분 너무 불쌍한 것 같아. 그러면 그 44살 그분 너무 불쌍하신 것 같은데 지금. 티쿤.com에 들어가면
우리가 운영하는 우리 티콘을 이용해서 일본에 판매하는 사이트 주소가 다 공개돼 있어요. 티콘 그 스펠링이 TQO. 책을 사세요. 책을 사세요. 하시면 돼요. 김종박 치면 나 김종박 치면 책 사시면 여기 페이스북에도 다 나옵니다. 한글로 자 김종박 여기 잠깐요. 마이크 네, 티콘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티콘이 그 전체를 사업자 등록을 내고 다른 업체들은 여기 들어오는 컨셉일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네, 그렇다면 나중에 가면 그 120억에다 기타 등등등 하면 세금이 꽤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세금 다 내죠. 이제 뭐 그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오려면 양쪽에서 세금 내거나 하는 아니, 그런 부분도 그렇지 있을 것 같은데 않아요. 그런 거는 그, 예. 있지 않고요. 네, 그런 네. 거는 정상적인 무역업이고 또 약간 조절할 기능은 있더라고요. 한국에 마진을 많이 남길까, 그렇죠. 일본에 마진 많이 남길까 조정하는 기능인데 지금까지는 전부 적자였기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하게 되면 그거는 뭐 전문가들하고 계속 상의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대표님께 조언을 받게 되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저희들은 그 대표님에게 어떤 예를 들면 피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일단 홈페이지를 제공해 드려요. 네. 근데 홈페이지 꾸미는 건 직접 하시는 거고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물건을 보낼 때 국제 배송과 일본 내 배송을 한꺼번에 해결해 드리고요. 일본 내 결제도 우리가 해결해 드리고 반품 다 해결해 드려요.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 거는 홈페이지를 꾸미는 거, 고객 응대, 마케팅 이런 거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잘 못 하시잖아요. 그죠? 저희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쌓아왔던 노하우와 최근에 경험했었던 노하우를 다 전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25개 사이트가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정 하나하나를 다 밟아서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받는 거는 매출의 10%를 수수료로 받아요. 10% 중에서 카드 결제 수수료는 10% 중에서 우리가 부담해요. 왜냐하면 회사마다 카드 결제 금액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부담해 버려요. 그리고 참여하시는 회사들은 부가세를 면제받잖아요. 국내에서 부가세 환급 받아서 10% 면제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기본 이용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팔리면 안 줘도 돼요. 다만 첫 번째 세팅할 때는 100만 원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팅 처음 할 때 상담해 드리고 그다음에 뭐 교육해 세팅비 드리고 받아요. 술집 가도 세팅비 다 세팅비. 받아요. 왜 술집 아니 저기 뭐야? 무슨 막걸리 집에서 무슨 세팅비를 저기 뭐야? 막걸리 집은 아니잖아요. 나 그런데 와인잔만을 갖다 놔도 레스토랑에서 그래요? TV비 받죠. 근데 그거 말고는 이제 따로 안 받고 또 저희가 좀 꿈은 어쨌든 저희도 이미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한국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갈 수 있는데 돕는데 주력해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아이템은 뭐 있어야겠죠. 상관없어요. 아이템만 있으면 아무나. 100만 원만 있으면 100만 100만 원만 원만 있어요. 있으면. 근데 저기 뭐야? 풀 하시다가 근데 대표님 근데 그러면 그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시작하자 하면 이제 계약했어요. 계약하면 보통 그 셋업 기간이 한 얼마 걸립니까? 두 달? 3개월. 3개월. 3개월인데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기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티쿤닷컴에 들어가면은 우리 티쿤하고 제휴하고 있는 일본 홈페이지 제작 대행사가 있어요. 거기 의뢰해서 만들어 달라 그러면 훨씬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단가가 대략 400만 원에서 한 3천만 원까지 가요. 예를 들어서 막 그 컨텐츠가 무지 많다. 그럼 뭐 많이 들어가는데 보통 한 1,000만 원 미만인 것 같아요. 그럼 자, 또- 결제 모듈도 다 들어가 있나요? 그럼?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또 질문 하시죠.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네네. 간단하게 질문 좀 할게요. 아니 궁금한 걸 다 얘기하셔가지고 100만 세팅비 100만 원. 그다음에 만약 에 일본에서 홈페이지 구축한다 그러면 일본어로 구축한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 뭐 3만 원. 홈페이지 의뢰 비용 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티콘 여기다가 이제 올리는 거 그죠? 네. 그래서 결제 시스템 맞습니다. 자동 돌아가는 것 같고. 그 뭐 아이템은 이게 제한이 이게 요즘은 중복되면 안 되니 그런 문제가 어떻게 그 선정하는지 하고 사이트가 다 구분돼 있기 때문에 중복 상관없어요. 관계 없어요? 단추 하나 더 들어가면 되나요?
단추를 그러니까 지금 하나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오해가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자기 사이트를 가지고 자기가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시장에서 단추 두 개가 중복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추가 10개여도 각각 자기 도메인을 갖고 자기가 장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그 만약에 농산물이다 그런 것도 이게 아이템이 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농산물도 돼요. 네. 되는데 농산물은 복잡할 것 하시는 같은데. 분이 할 의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중국에서 지금 살아있는 장어도 지금 수입해서 다 팔거든요. 그런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 망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게 아닌데 망고 다 사서 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조금만 수고하면 돼요. 후생성 허가 맡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하기 쉬우면 저온 냉장고 일본에다 설치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 반응이 제가 제일 힘든 반응 중에 하나예요. 며칠 전에 가구를 팔고 싶대요. 가구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안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가구는 현장에 창고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설치하는 사람들도 따라가야 된대요. 근데 잠깐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께서 서울에서 지금 가구점을 운영하고 계세요. 부산에 장사가 잘 돼서 부산에다가 가구 판매 가게를 연다고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전시장 구하실 거고요. 사람 채용할 거예요. 그걸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왜 부산에는 당연한데 일본으로만 넘어가라 그러면 생각이 한계에 갇혀버리더라는 거죠. 일본에다가 창고 열면 되고요. 일본에다가 오사카에다와 동경에, 오사카는 나중에 해요. 그럼 동경에만 파는 가구점을 열면 된단 말이죠. 한 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부산에서 동경까지 가는 길이 너무 먼 거예요. 의식에서. 근데 택배 박스 하던 아까 그분은 일본에다가 창고 구했고요. 일본의 법인 자기가 직접 냈었고요. 일본에 직원 뒀었단 말이죠. 그 사람이 뭘 하던 사람이냐면 한국에서 옥션으로 소파 팔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돈 많이 안 든다는 거예요. 부산에다가 전시장 내고 사람 하나 구하는 거나 동경에 전시장 내고 사람 구하는 거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의식은 정말 멀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한국에서 쇼핑몰 열어보실래요? 그러면 그건 나도 할 만할 것 같은 뭐 대학생도 막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일본에 열어볼래요? 그러면 이 차이였어요. 근데 미국 친구들은 그런데요. 전 잘 몰라요. 뭐 미국 가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계명대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걔들은 쇼핑몰 열면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난 이탈리아에 팔 거야. 나는 프랑스에 팔 거야.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반도에 갇혔다고 생각해요. 우리들 생각이. 진짜 그리고 기껏해야 해외라 그러면 중국하고 일본밖에 모른다는 거죠. 거기서도 일본으로 가는 것조차도 이렇게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전 이걸 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충몰에서 제가 명함 팔면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회사가 와가지고 일본에 물건 잘 판다는 거 다 알아요. 한 8년 하니까. 누가 소문 내냐면은 종이 판매 회사 사장님이 소문을 내요. 종이는 곳곳에 나가니까. 다 나가니까. 8년 동안 계속 그 얘기하는 거야. 티쿤 글로벌이라고 장사 잘하는데 일본에 잘 파는데 아무도 안 해.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다른 사람도 안 하는 거기에 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식에 갇혀 있는 거네, 맞죠? 의식의 바다를 넘는 게 필요할 것 자, 같네요. 질문 마이크 전달해주고요. 마이크. 네. 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해외 쇼핑몰 하다 보면은 아까 중요한 게 그 광고하고 마케팅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그 회사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이 쇼핑몰 같은 경우는 뭐 블로그나 SNS 이런 쪽에 그 카페 쪽에 많이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일본 쪽에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나요, 보통?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도 블로그가 있고 그렇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네. 극히 미세한 차이일 뿐이지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 블로그를 만든 분이나 카페 만든 분이 이상하게 광고성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퇴짜를 넣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뭐 어느 정도 그 광고비를 드려야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뭐 민스샵 같은 데는 그러니까 옷을 보냈다 그래요. 네. 그 옷 후기 아, 체험 옷 형식으로. 입고 후기 써주세요 이렇게 했대요. 근데 뭔가 그거는 진짜 한국이나 일본하고 다 똑같고 사람 사는 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일이 제가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한국에서 적용하는 온라인 마케팅 기법 이거 그냥 이렇게 쭉 들으시면 되거든요. 다 적용하세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똑같습니다. 블로그, 카페 똑같습니다. 말고 네. 일반 뭐 다른 방법 광고 마케팅은 없나요? 검색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검색어 광고. 검색 광고 제일 큰 S 거. 그러니까 뭐 검색 최적화 네. 기법이며 블로그 마케팅이며 디스플레이 광고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지 않는 거는 그건 한국에도 다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인터넷은 전 세계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온라인 마케팅 기법을 일본에서도 똑같이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 자세한 거는 일본의 마케팅하는 방법은 이제 저희들이 책을 읽어보시면 돼요. 책에. 책에도 나오고 또 이제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계속 이제 설명해 드려요. 매달 설명해 드려요. 오케이, 그러면- 자 다른 분. 예. 자, 일단 질문 다른 연결해주세요.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토의 개념을 저를 오늘 완전 머릿속에서 지금 완전 깨부셔서 됐고요. 오토. 네, 저는 이런 것도 진짜 완전 오토의 개념이 그렇죠.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지금 너무 지금 관심이 이렇게 제가 관심 가진 적은 처음이에요. 제가 CEO 그래요? 돈이 얼마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요. 지금 아니 돈이 저 없어요.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네. 사실은 또 했는데 지금 위태위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이 나와서 이 사관학교 이 보석 기능을 교장으로 하고 교장 선생님. 제가 일기 아주 모범생으로 좀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같은 사람은 또 키우면 또 좋지 않겠어요? 취업하고 싶어 하셨는데. 아 취업이 아닙니다. 저는 취업이 아니고 취업이 아니라 창업을 저 하고 싶어 취업이 하시는. 아니고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한데 지금 머릿속에서 진짜 너무 깨졌어요. 이 제가 알고 있던 개념들이.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신 김에 어떻게 그 사관학교 이렇게 나중에 교장님 조교해 조교. 아 좋죠. 조교하면 수강료 좀 깎여. 아 제가 배워서 또 그러니까 네. 아니 지금 네. 따로 배우실 게 없으세요. 개념은 이미 네. 다 전달해 드렸고요. 아 예. 더 배우실 게 없으세요. 아 예. 그래서 네. 꼭 이제 미세한 아이템은 제가 지금 광고 쪽인데 사실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진영이 김태호가 키워내서 G.O.D가 뭐 이렇게 더 크는 것처럼 그런 게 자, 보셔요. 있죠. 지금 개념이 그렇죠. 이렇게 네. 온라인도 아시고 뭐 O2O 단어까지 쓰시잖아요. 아 근데 여기 25 사이트들은 그 개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좀 전에 LED 파셨던 그분이 네. 지금 단추 잘 팔고 있으시고요. 봉투 잘 팔고 계시고 지금 질문하신 분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배우러 오지 마세요. 진짜 배우러 안 오세요. 수강료 수업 받아야 돼. 아니 받을 가치가 없어. 가치가 우리가 그 가치가 그리고 아니 충분히 지금도 충분하세요. 정말 그 정도 단어를 구사하실 수 있는 분은 충분하세요. 아이템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아이템은 이렇게 계속 저희 이제 뭐 티쿤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렇게 저렇게 써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보면은 깨우치는 거고 또 하나는 25개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저걸 갖고 응용하시는 거지. 저도 솔직히 저보고 제가 좀 전에 비옷 얘기했잖아요. 전 안 해요. 왜냐? 연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새 아이템 하려면 고민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 거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다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3달에 한 번만 찾아. 자, 질문. 네.
지금 25개 업체는 사장님께서 직접 그 서포트를 하신 거죠. 서포트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아, 일본의 기본적인 온라인 거예요. 마케팅은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뭐 홈페이지를 구축할 땐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경험을 전해드리는 거지 직접 해준 건 하나도 그다음에 없어요. 이분께서 그 다큐멘테이션 되게 잘하셨어요. 그 동안에 이 책이 나오게 된 것도 사실은 그때 2년 전에도 그동안 했던 것들을 매년마다 본인이 했던 그 기록들을 다 글로 남기셨더라고요. 굉장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은 그 25개 업체가 그 어느 정도 돼서 그 손익분기점 여기까지 도달하는지. 25개가 지금 제대로 한 거는 1년이 안 됐어요. 1년이 안 됐는데 그 중에 지금 확실하게 손익분기점에 들어간 건 3개 업체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저는 제가 직접 했었지만 물론 저는 이제 막 플랫폼을 구축하느라고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저는 8년 걸렸어요. 적자에서 벗어나는데. 근데 이분들은 1년, 2년 만에 흑자 난 데가 3군데고 제가 봤을 때 올해 안에 흑자 나는 데는 한 1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박이라는 거죠. 근데 흑자가 나고 안 나고는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걸려 있어요. 근데 이 정도 30개 출발해서 한 2년 사이에 10개 흑자 나면은 저 상 받으러 가야 돼요. 진짜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일본에 팔았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경쟁력이 있어서. 개인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이. 아니 일단 경쟁력이 있고 물건만 내놓으면 싸고 좋으니까 사주니까 한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 그때 검색 광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검색 광고에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가 뭐 단추 막 검색 광고 하면 유사한 사람들이 막 또 검색 광고를 막 하잖아요. 그다음에 사이트도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트 잘 만들잖아요. 서로 간에 PT 경쟁하는데 일본은 그래서 명함이면 그 일본에 명함하는 사이트들은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그 뒤져 있대요. 그 사이트를 구축하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그것이 굉장히 일본 뒤져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면 굉장히 튀는 거죠. 일본 사람들 볼 때. 그런 경쟁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선생님. 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예, 다른 게 아니고요. 일단은 현지에 진출해서 이제 마케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언어에 대한 그런 장벽은 어떻게 현지인을 채용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무조건. 무조건 현지인을 채용해서. 근데 이 책에도 이 책 중간에도 나와 있는데 원어민이 키맨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했었어요. 왜냐? 일본 소비자들이 전화를 해서 받는 사람도 일본 원어민자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로 응대하는 사람도 원어민자고요. 광고를 담당하는 사람도 원어민자고요.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문장 만들어주는 사람도 원어민자였어요. 근데 모든 초창기 출발점이 원어민자로부터 출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고객하고 전화 받으면서 농담 따먹게 하진 않잖아요. 뭐가 필요하세요? 고객의 니즈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근데 초등학생은 말은 잘하지만 그 니즈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전략을 짤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일본어 원어민자면 키맨이다. 그리고 제 옆에 일본어 원어민자, 유능한 원어민자가 있으면 전 아쉬울 거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같은 동료로서 많은 일들을 해줄 수 있잖아요. 또 이 사람은 반드시 한국말도 잘해야 돼요. 그 한국말도 잘하는 일본인이 있으면 뭐 못할 게 없단 근데 그럼 말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 한국말도 잘하는 또 자세도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자세도 좋고 한국말도 잘하는 그런 일본 사람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저는 지금 우리 회사에 83명의 직원 중에서 20명이 일본인이에요. 저는 한 번도 일본인 구하는데 힘들었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그거는 한국에 이미 배우자가 한국인인 일본인들이 충분히 있고요. 두 번째는 제일 교포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유학생 출신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인내심 같아요. 선생님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요, 아까 그 LED 하시다 망하셨다는 분 예를 드셨잖아요. 그럼 그분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일본인 현지 직원을 구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아까 일본은 일본은 잘하신다고. 자기가 직접 하시는 거예요. 잘하지는 못해요. 떠듬떠듬해요. 아, 근데 뭐 CS 하거나 이런 데는 크게 무리는 없으시죠? 무리가 있죠. 있어요. 무리가 있는데 예, 무리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하신 거고 그런데도 싸고 좋으니까 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냥 근데 예. 그분이 자금이 있고 일본인 원어민자도 채용했으면 지금보다 빨랐겠죠. 다만 억지로 나가고 있는 건데도 워낙 경쟁력이 있으니까 발전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저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자기가 돈이 없어서 채용을 못 한다는데 그분이야말로 고피디님 하신 것처럼 뭐 투잡, 쓰리잡 하면서 막 버틴 거하고 똑같은 거로 버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저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저건 바로 할 것 같은데? 인건비가 좀 셀 것 같은데요. 일본인 원어민자 인건비는 동수준, 같은 수준의 한국인에 비해서 쌉니다. 왜냐하면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을 때 한국 회사가 일본인을 뽑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에 파트너가 있단 말이에요. 일본에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국 정서를 잘 아는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인을 뽑지 굳이 일본인을 뭐하러 뽑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 원어민자 수요가 한국이 많지 않아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일본하고 무역하는데 지금 일본 직판을 하니까 일본 원어민자 뽑지 일본하고 무역하는데 일본인 뭐하러 뽑으시겠어요? 한국인이면서 일본어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급여가 이것도 우리 직원들이 보면은 또 참. 근데 저는 이제 뭐 우리 일본어 원어민자 직원들한테 한국인하고 똑같이 대우해요. 저는. 근데 처음에 자기 신상 신고서를 받잖아요. 취업할 때 네. 받으세요? 이건 자기가 직접 쓰게 하는데 거기 희망 보수란이 있거든요. 정말 적게 적어내요, 일본인들. 너무 적게 적어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한 2, 3개월 있다가 전부 한국인하고 똑같이 대우해드려요, 저는. 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설명할 때마다 원어민이 키맨입니다. 정말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제발 돈 아끼려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못 하세요. 왜냐하면 얼마나 더 아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급여가 싼 일본인을 채용해요. 3개월 정도 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 또 바꿔요. 근데 저는 일본인 원어민자 중에서 유능한 사람 구하는 게 정말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똑같이요. 한국인 중에서도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 구하기 똑같이 힘들어요. 사람은 다 힘든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인내하고 정말 끈기 있게 찾고 소중하게 대접하고 이걸 하는 게 CEO 몫인 것 같아요. 일본인 구하는데 힘들진 않았어요, 저는. 그리고 정말 없으면요. 한 2, 3개월 동안 그냥 사는 거예요. 없이. 그러다 보면 정말 일본에서 원서가 와요. 전 3명 정도를 그렇게 구했거든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원서 보내서 우리가 그럼 면접 보자. 그래서 한국에서 면접 보고 채용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사람은 다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인 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일본인이 없다 그러면 일본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단 말이에요. 거기서 날아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또 질문. 풀타임 아니고 파타임으로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거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면 파트타임자 정도밖에 일 안 할 거예요. 자세가. 저는 누구든 한국 사람도 파트타임으로 일 시키면 파트타임처럼 일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회사는 한 명 빼고는 전부 정직원이거든요. 정직원이고 일본인이라고 해서 파트타임으로 하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면 그 일본에도 그 잡사이트에 올려가지고 한국에 있는 잡코리아에 올립니다. 우리는. 아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인도 다 한국 잡코리아 보지 그렇죠. 뭐 한국 거 보고 한국말 다 할 줄 아니까. 그래 한국을 다 할 줄 그렇죠. 아니까. 한국말 아는 분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도 서치하는 거죠. 일본인
제일교포 이렇게 해서 서치하면 다 나와요. 자, 또 질문 예, 없습니까? 질문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질문. 네, 네. 예. 아까 저 진성 고객이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네. 그 고정 고객에 대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이렇게 커지고 있는지 실제로 이제 그 안에서 고정 고객은 어떻게 이제 뭐 속도로 불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는지 싶어서. 그 불어나죠. 확실하게 고정 고객은 불어나는데 고정 고객으로 정착되는 비율은 우리 회사의 경우는 3개월째부터 10%로 고정돼요. 그러니까 100명이 들어오면 3개월 이후에도 3개월째 첫 번째는 한 번 사고 나가버리겠죠. 두 번째도 뭐 사고 나가고 그래서 3개월째 첫 달에 3천만 명 들어온 사람들 중에 10% 그러니까 100명만 남아요. 이 100명이 5년 후에도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10%가 고정 고객으로 남아요. 아, 그럼 10% 정도 남는다는 우리 얘기시죠? 회사. 우리 회사는 10% 정도 되고 사이트에 따라서 저희는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왜냐하면 인쇄물이라는 거는 경험 있는 사람만 제작하니까. 근데 옷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좀 모르는데 우리는 그래요. 자, 그 알겠습니다. 상황에서 여기 하는 마이크 질문. 전달해주세요. 네. 마이크를 전달해주세요. 네. 전달을 과정에 질문해요. 그 외주 업체를 많이 고르셔야 하잖아요. 왜냐면 자기 공장이 없으니까. 왜냐면 저희 업체, 저가 다니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외주 업체 고르는데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님만의 노하우? 왜냐면 오늘 이 자리가 노하우를 공개해 아니 이게 주시고 해외 직관하자 그랬는데 뭐 이게 사람 뽑는 거하고 외주 관련. 근데 그거 같아. 뭐냐 저는 이제 제 철학은 한국이든 일본이든 가리지 않고 가장 밑바탕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고 생각을 해요. 직원하고도 사람과 인간으로 만나는 거고요. 제조사하고도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거고 일본 고객하고도 사람과 사람으로 만난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만나는 가장 기본 원리를 적용하면 큰 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질문 하세요.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명함이나 그런 판촉물 같은 그런 작은 아이템들 그런 거는 통관을 하지 않는지 그거랑 지금 기존에 이제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들은 통관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티쿤 글로벌이 있고 티쿤 글로벌이 100% 출자해서 설립한 일본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25개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티쿤에다가 납품을 해요. 일본 티쿤에다가 한국 티쿤에다가 일본 티쿤의 일본 법인 이름은 에드프린트라는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용사는 티쿤에 납품을 하고 티쿤은 일본 에드프린트에 수출해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법인이 100% 출자래도 법 형식에선 다르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출하고 일본 에드프린트는 수입해요. 수출 수입 관계에서 통관이며 관세 처리는 다 정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고 근데 이제 이게 발전하면은 우리 이용사 중에 거래량이 늘어나면 일본 에드프린트하고 다이렉트로 거래하기에 터져버려요. 우리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일. 자기들이 해도 되고 우리가 그 통관이며 이런 거 대행해 준다고 우리가 먹는 거 그러니까 하나도 일본의 에드프린트는 어떻게 보면 통관 관련된 것들을 다 처리하기 위한 아니요. 법인 일본의 판매 주체죠. 법 주체로서. 그러면 그 관부가세 같은 게 좀 큰 비율이 될 수도 있는데 관부가세에 대해서 대납을 해주시는 건가요? 대납해 주는 게 아니라 수출 수입을 실제로 해보면요. 뜻밖의 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지 낮아요. 보통 예를 들어서 10%에서 20%라고 치잖아요. 총 판매가에서 원가의 20%가 관세란 말이에요. 그럼 별로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한국 물건을 일본에서 판매하는 일본 업자가 있다 그러더라도 이 사람도 어차피 관세 내고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명함으로 128억의 매출 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128억의 매출에는 그 개인 구매자 비율이 더 높은지 아니면 좀 대량으로 구매하는 기업 구매자들의 비율이 큰지 어느 인쇄물은 정도의 기업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명함을 개인이 살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객은 기획사예요, 기획사. 그러니까 여기는요
그 티쿤 그 일본 여기 사이트에 오는 고객들은요. 실제 명함 고객 기업 고객이 아니라 우리도 기업이 기획사 맡기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일본 기업이 기획사 맡기면 그 기획사가 티쿤 사이트에 와서 사는 거죠. 그래서 파는 거죠. 중간에 기획사가 있는 거죠. 좀 전에 민스샵 같은 경우는 개인 고객이고,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제가 이 책에서도 설명을 했었지만 지금 전자상거래업에서는 B2B, B2C 나눌 필요 없어요. 자꾸 여러 관념 속의 얘기지. 그냥 저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C에게,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에게 도매 가격으로 파는 게 전자상거래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중간 마진을 제외한다고 선포를 한 게 전자상거래업이잖아요. 그럼 최종 고객에게 과거의 도매값으로 파는 것, 이게 저는 전자상거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2B, B2C 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실제 해보면 괜히 쓸데없이 논쟁하는 거더라고요. 그냥 싸게 팔아야 돼요. 싸게 파는 게 장땡인 것 같아요. 싸게 편하게. 예, 그 제 구호가 빠르고 좋게. 좋고 싸고 빠르고 편리하게거든요. 네. 좋은 물건을 싸게, 빠르게. 자, 질문. 네, 좀 전에 그 관세 부가세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그 수수료 10% 안에 포함됐다는 뜻인지? 전혀 아닙니다. 관세 부가세는 그냥 우리하고 상관이 없이 일본에 팔려면 내시는 거고, 저희가 받는 10%는 이 시스템 제공료, 그다음에 국제 물류, 일본 내 물류, 반품 처리 이런 걸 다 처리해 주는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 국제 물류에서도 저희하고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물량이 많아지면은 이 송료가 떨어지거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그 역시 중요한 게 이제 아이템 선정일 것 같은데요. 그 백엔샵 이라는 것이 이제 일본에서 출발했고 우리나라도 보면 다이소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싼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그 아이템 선정하실 때 대개 어떤 기준 가지고 하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직원 우리 구성원들이 자다가 생각한 것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그거는 무슨 철칙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5개 했다 그랬잖아요. 명함은 제가 생각했어요. 명함은 당시에 워낙 한일 간의 가격 차가 컸었어요. 근데 명함 하다가 보니까 현수막도 그렇더라고요. 그까진 했어요. 근데 세 번째 한 게 부직포백이에요. 부직포백은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근데 우리 팀에서 그냥 뭐 부직포백도 할까요? 뭐 그래서 한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이 깊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부직포백을 한국에서 생산해서 팔았더니 안 팔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면 일본의 판매자들이 부직포백을 이미 중국에서 생산해서 더 싸게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직포백을 중국에서 생산해요, 지금. 그래서 일본 고객이 일본 홈페이지에서 주문한 걸 중국 상해에서 접수하고 공장은 상해로부터 트럭으로 8시간 떨어져 있는 온주에서 생산시켜서 온주에서 상해에 왔다가 다시 일본으로 직송해요. 그러니까 부직포백은 성공했죠. 그 다음에 이제 뒤적뒤적 하다가 보니까 야 일본에 에어간판이 없더라. 이거 허수아비 말이에요. 에어간판이 대박 난 거예요. 에어간판이. 에어간판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길에 가면은 배너가 무지 많잖아요. 일본도. 근데 그 배너하고 우리나라 배너하고 달라요. 천이 일본 배너는 아주 하늘하늘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노보리라고 따로 붙여서 팔거든요. 노보리 사이트도 독립시켰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고 하는데 이제 팁 하나 드리면 이제 팁은 이 아이템이 일본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5개 사이트를 오픈하고 또 25개 업체가 일본에 진출했는데 거의 30개 사이트가 일본에 진출한 거잖아요. 그 중에 일본 가서 시장 조사한 사이트는 진짜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5개 진출하는 동안 일본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저도 일본에 간 게 지금 4년 전에 가고 안 갔거든요. 그럼 어떻게 시장 조사를 할까? 이것도 항상 여러분은 시장 조사 어떻게 하세요?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일본 친구가 저한테
한국 모자 가격이 얼마야 그러면 제가 지금 동대문 나가서 조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인터넷으로 조사할 인터넷 수 사이트에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가서. 그래서 일본에 해당 아이템 상위 10개 사이트만 조사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 진짜 철저하게 조사하는 거죠. 지금은 제가 거의 안 하는데 명함할 때는 거의 한 달을 정말 모든 명함 가격을 다 적었어요. 그래서 뭐 명함, 마트 코트, 백매, 3영업일짜리는 얼마, 4영업일짜리는 얼마 정도 데이터가 18,000개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다 조사해요. 다 나열하고 가격 순으로 맞춰보고 이러면 딱 보여요. 아, 이거는 팔 수 있다 없다 딱 보여요. 일본에 여러분께서 시장 조사하러 갔어요. 도쿄현지 같은 데 가보셨잖아요. 한국의 팬시를 많이 취급하는 도쿄현지 가서 여성들은 모르겠어. 남자는 1시간만 걸어 다니면 벌써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보기도 싫어요. 그럼 나가서 뭐 맥주 한잔 마시고 집에 가서 자고 그러는 거지 10시간 돌아다닐 방법이 없어요. 그거보다는 인터넷이 훨씬 좋거든요. 대신에 인터넷을 갖고 한 달을 붙잡고 싸우는 거죠. 기록 다 하고. 기록 다 하면은 가격순 다 나오거든요. 그럼 경쟁력 있는지 없는지 알고. 똑같은 거를 택배 박스 할 때도 해봤어요. 택배 박스 할 때도 택배 박스를 200, 140, 60, 30매 팔 때 얼마, 60매 팔 때 얼마, 어느 회사는 얼마, 이거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정말 끝도 없이 조사해요. 근데 계속 기록하다가 보면 이게 보여요. 아,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일본 가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해당 물품 상위 10개 사이트만 철저히 조사하면은 경쟁력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고, 경쟁력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 한국에서 생산했더니 경쟁력이 없어요. 10중 8구는 일본 판매자가 지금 그거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중국에서 생산하면 돼요. 왜 일본 사람이 하는데 못하냐는 거죠. 또 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일본에 중국에 소싱 기지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갖고 저희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자, 이제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마치고 길어졌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이제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오늘 질문 시간 좀 많이 가졌습니다. 다음 주는요. 저희 여기 북포럼 악본 지식 카페는 이제 매주 월요일 날 7시 반에 이제 하는데요. 1, 3주는 이제 책의 저자인데 주로 경영 관련된 이렇게 CEO가 쓴 책이라든지 비즈니스 트렌드에 관련된 책을 하고요. 그다음에 2, 4, 5주는 CEO들하고 직접 이제 만남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거너 코퍼레이션이라고 김건호 대표라고요. 이분은 98년도에 그 원래 이제 패션 브랜드 시계 굉장히 유명한 패션 브랜드 시계를 이분이 굉장히 많이 수입하셔가지고 그걸 탄탄하게 사업 기반 다 된 다음에 지금은 이제 수출 기업 그 패션 브랜드 시계 다 본인의 아이템 만들어서 수출하는 걸 하고 계신 분을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다음 주를 아마 그 CO2에서 보통 CO2 갈 때는 CEO분들이 보통 자기 상품을 갖고 나서 이제 질문자나 뭐 이런 것들 상품을 주는데 아마 다음 주는 시계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질문 잘하는 사람한테. 그다음에 그 29일 날은 이제 3.1절 연휴이기 때문에 바로 앞이기 때문에 쉽니다. 그다음에 3월 7일 날에는 오가닉 비즈니스라고 이게 여기 보면 오가닉 미디어라고 이 책이 있는데 이게 그 윤지영 저자라고 그 부부가 이렇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 이게 뭐냐면 그 요새 연결 시대 때 우리가 이 책에 보면 굉장히 저도 이 워크숍 갔었는데 그 연결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비즈니스 어떻게 모델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 아마존 도대체 어떻게 성공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다른 기타 것도 분석하고 굉장히 이제 새로운 관점을 많이 줄 거고요. 그다음에 3월 14일 날에는 리코시스라고 요도 한 16년 된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3D로 요새 보면 자동차가 스마트카 같은 거 되면 이제 전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뭔가 디바이스, 스마트폰이 됐건 자동차가 됐건 그 패널에 3D로 뭔가 그래픽으로 사용자 그 UI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그 전 세계적인 그 기술 수준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 이제 그 대표하고 회장이 나오십니다. 자, 그다음에 그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전체 이제 케이크 커팅 할 거니까요. 이제 같이 이따 요거 케이크 한 조각씩 드시고 가세요. 네. 그다음에 그 북포럼 페이스북 그룹이 있어요. 그 시오톡도 그룹이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꽤 되시네.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그 전체 사진을 찍을 거거든 올릴 거니까요. 거기서 오늘 좀 그 나중에 오늘 느낌 같은 거 좀 써주시면 한 줄씩 서로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처음 오신 분, 자 손 드시고 자 잠깐 일단 일어나서 30초 안에 자기 소개. 오늘 느낌. 자 30초 안에. 자 오늘 방송은요 여기까지 마치는 거 하겠습니다. 네네. 자 소장님 마지막 한 말씀. 소장님 오케이 잠깐. 소장님 마지막 한 말씀.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직판은 정말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재작년하고 다른 거는 이미 다른 분들이 실제로 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세한 거는 제가 일일이 설명은 드리지 못했지만 이미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공유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여기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용사 CEO들은 매달 2번째 수요일 날 다시 이제 같이 모여서 경험 공유를 해요. 그리고 설명을 더 들으실 분은 이제 혹시 오시면 매달 3번째 목요일마다 또 설명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서 여러분도 부자 되시고 또 여러분 부자 되시면 주변에 진짜 많은 분들 같이 먹고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